자, 오늘부터 이제 법 심화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일단 거기 이제 자료에 보시면 오리엔테이션에 자료가 몇 가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제가 만든 문장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일단 핵심은 뭐냐면, 일단은 3, 4월 달에는 반드시 우리가 3, 4월 달부터 정리해야 될 건 딴 게 아닙니다. 그 3, 4월에 이제 목표를 사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걸 반드시 3, 4월 달에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 4월 달이 끝나고 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5, 6월 달 되면 거의 실전 비슷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론 강의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3, 4월이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내용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실전에 적용하는 문제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은 내용이 그냥 거의 많이 좀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3, 4월에 일단 지금 우리가 잡아야 될 목표는 단 게 아니고 뒤에 2페이지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1, 2월 달에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은 단편적으로 주로 이제 이해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부탁드렸던 게 딴 게 아니고 기본 강의에서 학습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흐름하고 개념의 뉘앙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의 어떤 기본적인 의미, 용어, 이것들이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복습이 됐으면 1, 2월 달 목표는 달성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3, 4월 달 목표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입체적 이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책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라든지 모든 내용의 구조는 항상 보면 전체적인 어떤 개관에 해당되는 총론이 있고, 그 다음 총론부터 강론을 풀어가는 방식이 사회과학의 모든 서술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개관의 총론이라고 하는 방식을 강론하고 연결짓지 못한 상태에서는 실제적으로 내용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사례가 생각이 안 나요. 시험은 사례를 가지고 출제가 되는데 문제는 이거랑 연결하는 사례가 생각이 안 나버리면 시험장에서 답을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3, 4월 달에 기본적 목표는 딴 게 아니고 그 교재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들, 연결되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힘이 좀 드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건 익숙해져야 됩니다. 계속 연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1, 2월 달에 목표 삼았던 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중요한 것 중에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을 일단 구별하는 거. 요게 일단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지 쓰기를 반드시 습관화를 꼭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오늘부터 나가는 이제 자료 같은 경우에는 복습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자료 간 내용들이 거의 복습 자료이기 때문에 그 나중에 이제 빈칸, 그다음 밑줄 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내가 지금 이제 빈칸에 기입을 해야 되는데 기입이 잘 안 된다. 그럼 제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건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해서 모르는 것을 철저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거. 그렇게 하려면 복습 자료하고 백지 쓰기 습관화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는 암기를 하실 때 그냥 열거 형태로 암기를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의미 있는 암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1, 2월 달에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어떤 단원, 각 단원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일반화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3, 4월 달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를 머릿속에 가져가야 되는 내용들이 뭔지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일단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 4월 강의 목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일단 궁극적 목표로 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일단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가지고 계시는 점포 교재를 가지고 일단 할 건데 근데 필요하다면 이제 교과서 한국인의 법과생활 이 자료도 활용을 할 겁니다. 그 한국인의 법과생활 같은 경우에는 내일 저녁에 특강이 예정되어 있죠. 네, 그래서 한국인의 법과생활을 다 보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 중에서 필요한 내용들 선별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할 거고 시간이 남으면 특강을 좀 더 당길 수도 있어요. 당길 수도 있는 게 지금 노량진에서 보니까 서울대 정치학 2라는 그 개론서 기본 교재 책을 많이들 수험생들이 보긴 보는데 제가 볼 땐 정확하게 해석을 안 한 상태에
오독이 되게 많아요. 누구로부터 이제 오독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오독을 좀 수정할 필요도 있어서 특강할 때 나중에 서울대 정치학위에도 한번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남으면 미리 좀 땡길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일정대로 한번 확인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일정은 우리가 이제 8주차로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제가 이제 했던 방식은 뭐였냐면 가급적이면 7주차로 끝내는 거. 이유는 뭐냐면 이제 강의를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복습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복습 시간을 확보해 드리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은 여러분들 시험에 좀 더 도움되도록. 예전에는 어떻게 제가 강의를 했냐면, 아마 그래서 이제 대학 강의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유를 설명하고 근거를 설명하는데 집중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해를 좀 해달라고. 근데 이걸 이제 한 60%를 가져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적용하는 문제, 이걸 가지고 한 40% 했었는데, 이제는 이걸 좀 바꿨습니다. 균형을 맞춰서 5대5로 하든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실제 좀 시험에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 반드시 이해해야 될 내용들, 이걸 정리를 해서 작년부터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시간들 자체를 보시면 7주차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4월 18일이 마침 제가 학교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네, 학교 중간고사 기간이라. 그래서 안 되면 저녁에 한 2시간 정도 더 추가를 해서라도 아마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하시면 아마 시간적 여력이 좀 많이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 6월 달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하고 정리할 때 좀 준비하실 시간들이 좀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초점 맞추어서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강의를 들으신 분들한테는 온라인 특강으로 일단 제시되는 과목들이 좀 있습니다. 맨 밑에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강의를 했던 것들인데, 지금 인강을 신청하실 때 이쪽에 신청을 하시면 이 중에서 어떤 것도 선택해서 다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과목도 한번 보시고, 예. 그래서 그 필요한 과목들을 선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조영선 선생님이 하신 것도 있고 박지원 선생님이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이거는 전부 제가 한 건데, 이 제가 한 강의 중에 선택을 하셔서 뭐 들으셔도 상관없고요. 예.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한번 신청을 하셔가지고 좀 들으시기 바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법교육 내용 출제 경향을 일단 먼저 1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최근 6년 이제 경향을 보시면 법의 기초 파트에서 예상치 않게 17년, 19년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올해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게, 일단은 수능 수준에 출제하신 분들이 최근에 이제 임용시험에 출제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근거는 제가 이제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어쨌든 그분들이 들어가면서부터 이 이제 법의 기초 파트, 여기에 이제 과목들이 좀 간간히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제 이 부분에서는 낼 수 있는 것들은 다시 한번 낸다면 뭐 특별한 내용들이 크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그 다음에 관련되는 내용들의 법의 이념, 요 두 가지가 남아 있고요. 나머지는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파트도 마찬가지죠. 헌법에서 이제 기본권론이 올해 출제가 한번 됐죠. 기본권의 명칭입니다. 그죠? 근데 기본권의 명칭은 앞으로도 출제가 계속 될 거라고 제가 작년 모의고사 할 때도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권의 명칭에 관한 것들은 꼭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다. 대신에 이제 헌법 총론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헌법재판론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 강론에서는 기본권 명칭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용어. 그 다음에 이제 통치구조와 관련된 내용들은 오히려 정치학에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에는 통치구조에 관한 이야기는 기본적인 권한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사법이 나와 있는데, 형사법은, 행정법이죠. 행정법이 나와 있는데, 행정법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주기가 4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행정구제 빼고는
나머지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합니다. 일단 개관을 좀 잠시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사법인데, 형사법은 제일 중요한 게 범죄 성립이죠. 예, 범죄 성립 단계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매년 한 번씩 출제가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최근에 나왔던 건 재형법정주의를 중심으로 나왔는데, 재형법정주의가 2년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예, 이거는 이제 비슷한 출제자가 들어가니까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형법의 기초 파트에서는 당연히 재형법정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범죄 성립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법 총칙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은 딴 게 아니고요. 권리의 주체하고 그 다음에 법률 행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권리의 주체, 그 다음에 법률 행위.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두 부분을 중심으로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 같은 경우에는 물권 법정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물권법의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물권 법정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이 나와 있는데, 채권법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열심히 보셔야 되죠. 하나는 이제 불법행위입니다. 그죠? 예, 불법행위.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친상법에서는 핵심이 상속입니다. 이거는 뭐 변함이 없을 테니까 상속은 올해는 출제가 될 겁니다. 출제될 타이밍이 왔거든요. 상속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3년에 한 번씩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18년도에 한번 계산 문제 출제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작년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년, 3년 주기 생각하면 상속법이 한번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노동법은 계속 나왔는데 올해는 아마 노동법은 건너뛸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남아있는 개념들 중에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고요. 일단은 그래도 노동법은 중요하니까 열심히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경제법 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따로 정리하실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국제법은 출제될 확률이 0.001%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기본적인 국제법의 법원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문제 출제 유형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만 좀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를 우리가 구경을 좀 하면서 내용을 볼 겁니다. 그죠? 그때 이제 기입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의미, 그 다음 용어, 아시겠네? 어떤 기본적인 용어를 쓰라. 그래서 임금이라든지, 그 다음 명령규칙 처분심사권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거는 기입형에서 어려운 거는 추론형입니다. 문장을 읽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말을 유추해서 쓰는 거. 이게 좀 까다롭긴 한데 이것도 역시 연습을 열심히 하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제시문을 좀 잘 살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술 형태가 출제되는데, 법 같은 경우 서술 형태가 좀 약간 특이한 게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문제처럼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항상 보면 결과를 물어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독립변수에 해당되는 법률 요건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법률 효과를 물어보거나.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난에 뭐 의미를 쓰라든지, 그래서 의미를 쓰는 문제, 그 다음에 법률 요건과 효과를 물어보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주로 서술 형태에 출제가 됩니다. 나중에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교재를 한번 보시는데, 교재에서는 목차를 한번 보십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법의 기초라고 하는 파트가 나옵니다. 그죠? 법의 기초라고 하는 파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딴 게 아니고요. 법의 전체 개관입니다. 법이 가져야 될 공통된 특징, 그 다음에 법 운용과 관련되는 전체적인 개관. 이게 우리가 법의 기초 파트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법의 의의와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그거죠. 과연 법이 법다운 것, 법다운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떤 것이 법이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건 딴 게 아니고요. 법의 의미와 특징에서는 법과 구별되는 개념 두 가지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관습법과 어떻게 다른가. 관습과 어떻게 다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덕과 어떻게 다른가.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의미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법다울 수 있는지, 법의 궁극적인 목적, 법이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법의 이념입니다. 법의 이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법의 효력이죠. 법의 효력은 법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의 영향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문제. 자, 이걸 이제 정리하고 나면 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봅니다. 이게 바로 법원과 법의 체계입니다. 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인가. 그래서 법의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고요. 법의 유형에서 핵심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건 딴 게 아니고 실정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잘 알아두시고, 그죠? 나머지는 전부 다 법을 구별하는 기준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의 법들을 실제에 적용을 할 때 그 적용의 문제죠. 법의 적용의 문제. 그래서 법의 적용의 문제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법을 해석을 통해서 적용한다.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해석을 통해서 법을 적용한다. 자, 해석을 통해서 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법은 누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법부하고 사법부, 행정부가 적용하는 겁니다. 그죠? 주체도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사회과학은 항상 주어를 자꾸 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주체가 누구인지 꼭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법률 관계가 나옵니다. 그죠? 법률 관계. 법률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권리와 의무입니다. 그죠? 법률 관계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권리와 의무의 관계,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법률 관계가 바로 모든 법의 종속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률 요건이 있으면, 자, 머릿속에 하나 정리를 꼭 하셔야 되는 게 법률 요건, 그 다음에 법률 효과입니다. 그죠? 이 법률 요건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예요?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죠? 이 법률 효과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죠? 법률 관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법에서는 꼭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어떤 게 법률 요건이고 어떤 게 법률 효과인지를 신경을 써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일단은 우리가 손해배상, 누군가가 누구를 다치게 해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했다. 그럼 이 손해배상이라는 법률 효과는 어떤 이유로 발생한 거예요? 이유에 해당되는 게 뭐지? 방금 누구를 다치겠다고 했잖아. 불법행위라고 부르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그래서 모든 법은 이런 법률 효과, 법률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의 기초 부분이 끝나고 나면 개별법으로 가게 되는데, 개별법은 당연히 이제 헌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헌법에 관한 이야기. 자,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권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권을 규정하는 법. 이게 바로 헌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이라고 하는 건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권을 규정하는 법이다. 그래서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 통치권. 자, 그리고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최고법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죠. 최고법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국가를 형성하고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 정치 공동체의 법이죠. 정치 공동체의 법. 자, 헌법 총론 파트에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온 이야기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될 내용은 나중에 헌법의 1번에 헌법의 역사적 전개,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시고 내용들을 파악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읽고 용어들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가시면 5번, 6번 헌법의 기본 원리가 나와 있는데, 헌법의 기본 원리도
헌법의 역사적 전개를 아시면 기본 원리는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 총론이 나오는데, 기본권 총론에서는 일단은 기본권 총론에서 이해를 해야 될 거는 기본권 주체, 그 다음에 기본권의 효력,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을 어떻게 제한하냐 문제인데, 1순위는 당연히 기본권의 제한 4번이죠. 헌법 제37조 2항. 이걸 철저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1순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기본권 침해와 구제 5번 파트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계속 시험 문제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꼭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누가 기본권을 침해했느냐. 그죠? 누가 기본권을 침해했느냐. 거기에 따라 구제 방안이 달라집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기본권 침해와 구제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의 효력은 용어들만 알아두시면 되고, 기본권 주체에서는 반드시 뭐하고 연결하셔야 되냐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주체와 연결하셔야 됩니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주체. 기본권 주체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주체랑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 강론으로 넘어가십니다. 기본권 강론에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건 개별 기본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체 자유입니다. 그죠? 신체 자유. 그 다음에 이제 사생활의 자유가 나와 있고 정신적 자유, 경제 자유권 나와 있는데, 시사적으로 일단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이제 작년에 출제됐던 게 집회 결사의 자유. 이게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것들은 전부 용어들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됩니다. 뭐 내용상의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없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용어냐. 그래서 이건 사례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기본권 강론이 끝나고 나면 통치권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통치구조론이죠. 통치구조론. 그래서 이 통치구조론에서 일단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건 바로 권력 분립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권력 분립. 아시겠죠? 통치구조론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 권력 분립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국회, 대통령, 법원, 상호 간에 어떻게 견제를 하느냐. 그죠? 어떻게 견제를 하느냐. 어떤 권한으로 견제를 하느냐. 이런 내용들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론이 쭉 나와 있는데, 헌법재판론 같은 경우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아직까지 출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제대로 안 된 거는 정당해산심판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정당해산심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바로 물을 수는 없고, 정당해산심판 요건 아시겠나요? 일단 여기에 좀 주목을 하시고 내용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시험이다. 그럼 헌법 파트에서 꼭 보고 가야 되는 거 헌법재판론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작용에 대한 이야기죠. 옆에다 하나 적어 두실 거는 행정법의 가장 핵심은 법치행정입니다. 법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률에 의한 행정. 이걸 반드시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률에 의한 행정. 자, 시험은 당연히 행정작용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행정작용에는 행정부가 하는 일, 행정부는 과연 무슨 일을 할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죠. 행정부는 과연 무슨 일을 할까? 그러면 계획을 세우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법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절차에 따라 계약을 맺기도 하고, 지도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처분을 내립니다. 행정행위 옆에다가는 행정처분이라고 적어두세요. 시험을 위해서는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용어에 좀 더 익숙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험 지문상에도 전부 처분으로 등장합니다. 처분. 그 다음에 이제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나와 있는데,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은 말 그대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협력이 없으면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럼 국민들이 협력을 하지 않는다. 그럴 때 취해지는 조치죠.
아시겠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지 않을 때 취해지는 조치가 됩니다. 군대 오라고 했는데 군대 안 간다 도망 다닌다. 협력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세금 내라고 하는데 세금 안 내고 있어요. 협력 안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강제 조치. 그 강제 조치가 바로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여기에는 이제 행정 강제, 행정 벌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 강제는 다시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 행정 조사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형태로 다시 나눠진다는 거. 나중에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행정벌은 두 가지입니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예, 공부하실 때 항상 이제 유념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시험 문제에서도 상위 개념이 나와 있는지 하위 개념이 나와 있는지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구제. 행정구제에서 가장 핵심은 여기가 이제 시험에서 가장 핵심이죠. 가장 핵심이고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3번. 3번 중에서도 1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흔히 말하는 국가배상법입니다. 국가배상법.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쟁송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행정쟁송제도하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 문제 이 두 가지를 꼭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법. 형사법에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법의 기본 개념, 형법의 기본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건 3번입니다. 그죠?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자, 죄형법정주의를 꼭 정리를 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범죄 성립. 범죄 성립에서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되는 건 거기 옆에 4번의 위법성론, 그 다음에 책임론, 그 다음에 범죄 실현 단계에서는 미수, 그 다음에 범죄 참가 형태가 나옵니다. 그죠? 범죄 참가 형태는 개념하고 용어만 잘 익혀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례로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례 적응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형벌과 형사 절차라고 하는 것. 이 파트는 시험에 계속 강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의 형사 피해자, 형사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이거 잘 알아두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3번 영장주의 문제입니다. 영장주의와 관련되는 문제들, 내용들은 꼭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5번 체포구속 적부심사권이 나옵니다. 그죠? 체포구속 적부심사권. 그래서 5번을 꼭 잘 정리를 하시고. 자,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일단 가장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형사사법 절차. 형사사법 절차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그 수사 단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시험에 계속 물어봤던 거는 3번이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과 관련되는 문제. 이쪽을 집중적으로 계속 물어봤었죠. 이쪽을 잘 정리를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집행이라고 하는 것. 형집행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용어들만 좀 익혀두시면 됩니다. 형벌, 보완처분이 뭐냐. 학생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이제 보호관찰, 보완처분 계속 물어봅니다. 치료 과목 이거 어떻게 하냐.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위 개념이 보완처분이고요. 하위 개념이 보호관찰입니다. 그 안에 속하는 것들이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만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민사재판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민참여재판은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짚어두시면 크게 문제는 없다. 기출에서는 딱 한 번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사법. 민사법에 출제가 된 거는 2번. 민법의 기초개념, 민법의 법원. 자, 앞에까지는 우리가 뭐가 끝났냐면 공법이 끝났습니다.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법이 있고, 사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고. 저는 헌법을 공법에서 뺐습니다. 이유는 이제 우리가 체계를 좀 잡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가를 구성하는 것, 이거는 국가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국가를 구성하게 되면 법률 관계에 따라 하위 공법과 사법과
사회법은 나눠지는데 이 공법에 속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행정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형법이라고 하는 기초법을 해야 됩니다. 됐나요?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각종 소송법들, 이게 전부 다 공법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법의 가장 대표적인 법은 당연히 민법이죠. 그죠? 민법. 그 다음에 사회법에 속하는 것, 대표적으로 뭐예요? 노동법. 그 다음에 경제법. 그 다음에 사회보장법이 있는데, 사회보장법은 시험에서 출제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 두 가지 중심이고, 노동법에서 제일 핵심은 근기법하고 근로기준법. 근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그 다음에 노동조합 및 조정에 관한 법률, 노정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일단 출제를 되니까 정리하시면 되고요. 경제법은 사실은 우리 이제 배우는 내용 중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긴 해요. 하나 뭐냐면 제조물책임법하고 소비자법이 있는데, 이거는 굳이 여기서 안 다뤄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이제 민법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들만 정리를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민사법이 사법 영역의 가장 대표적인 법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많이 출제가 됐는데 지금 현재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민법의 기본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사적 자체의 원칙하고 그 다음에 공공복리의 원칙.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관계라고 하는 개념. 법률관계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권리와 의무. 그렇죠.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률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법률관계에는 권리와 의무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권리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법률관계의 지금 하나씩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관계를 또 들여다봤더니 법률관계의 대상이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걸 바로 우리가 뭐라 부르죠? 예, 권리의 객체라고 부릅니다. 권리의 객체.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법률관계를 들여다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법률관계가 변동하는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법률관계의 변동이라고 하는 종속 변수를 먼저 설명하는 거죠. 법률관계의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입니다. 법률관계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법률관계가 소멸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법률관계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주인이 바뀐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동 요인이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법률 사실. 법률 사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법률 행위. 그래서 7번 법률 행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죠. 민법 총칙에서는 일단 권리 주체, 그 다음에 법률 행위, 그 다음에 이제 법률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중에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8번 법률 행위의 목적을 보는데 그 중에서도 5번 사회적 타당성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사회적 타당성이 바로 민법 103조하고 민법 104조의 내용이에요. 아시겠나요? 민법 103조와 104조의 내용이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꼭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 행위의 핵심적인 요건,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의사표시입니다. 아시겠죠? 법률 행위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의사표시다. 시험에서 출제가 됐던 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그 중에 보면 특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문제 3번, 이걸 중심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불일치한 의사표시가 있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있는데, 그 불일치한 의사표시는 뭐뭐 있었죠? 비진입 표시, 통정허위 표시, 비진입 표시, 통정허위 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뭐뭐 있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 다음에 또 불일치는 차구도 있는데 이 차구가 좀 애매합니다. 그죠? 의사표시의 불일치, 차구도 의사표시의 불일치인데 문제는 차구의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고 취소입니다. 취소. 그래서 이걸 좀 주의를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의 부과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들입니다.
법률행위의 부과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들. 그래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방법에는 조건을 다는 방법이 있고요. 기한을 다는 방법이 있고 기간을 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세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법률행위 효력을 제한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건, 기한, 기간.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좀 잘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조건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권법입니다. 자, 물권법에서 일단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건 3번이죠. 물권의 종류. 계속 시험에 나왔던 게 물권의 종류를 중심으로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생들이 출제가 한 번 됐는데 굉장히 힘들어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5번 물권의 변동 문제입니다. 이것도 요건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의외로 사례로 나오니까 이 사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대응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3번 물권의 종류와 물권의 변동이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의 내용들도 민법 총칙의 구조와 같이 갑니다. 채권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권의 내용이 뭐냐, 그 다음에 물권의 성격은 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는 게 법률관계의 변동, 물권의 변동을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 채권법에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건 채권 채무관계 발생 원인 2번 독립변수다는 말이죠. 독립변수다. 시험에 계속 물어봤던 게 이 독립변수의 의미를 쓰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게 바로 4번이었습니다. 불법행위. 그래서 다시 한번 채권 채무관계 발생 원인 정리하시면 계약, 그 다음에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건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 같은 경우는 의미도 꼭 쓸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미리 문제를 보거나 제시문을 읽고 해석하면서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문제를 찍지 않고 쓰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지문을 읽었는데 아무것도 예측이 못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답을 쓰긴 쓰는데 불안하게 쓰는 거예요. 찍는 거죠, 이거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3, 4월 달에는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것과 주제와 관련되는 것들이니까 그 관련된 주제와 개념들을 꼭 정리를 꼭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열거 형태로 하시는 건 의미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의 효력은 간단히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채권의 효력 중에 하나가 책임재산 보존인데 채권자 대위권하고 채권자 지속권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개념들만 정리를 해두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이 관련 문제에서는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자담보 책임과 제조물 책임을 중심으로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채무 불이행 책임과 하자담보 책임, 제조물 책임 얘네들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특히 하자담보 책임과 제조물 책임은 동시 발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주제가 법적인 내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 여러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 이거 우리가 법률 용어로 뭐라 부른다고 했어요? 경합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경합이라는 표현은 되게 많습니다. 기본권 경합만 있는 게 아니고 각종 권리들을 경합하는 거, 이게 민법이든 형법이든 다 나타납니다. 뭐 형법에는 법조 경합,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다양한 경합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다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거는 동일한 내용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개의 법률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 현상. 다시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개의 법률적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한 현상. 이걸 우리가 경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경합이라고 하는 개념 아래에 하위 개념에 기본권 경합이라고 하는 헌법적 용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 형법적 용어가 등장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각종 권리 경합 때 하위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순화시켜야 공부가 좀 체계적으로 잡힙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자담보 책임하고 제조물 책임.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이 두 가지는 꼭 잘 정리를 하시고, 올해 시험 문제가 나올 타이밍이 됐습니다. 이제 좀 쉬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작년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왔는데 재미났던 거는 뭐냐면 이걸 소액임대차보호법을 집어넣어서 손을 댈까 말까 했던 게 보여요. 출제위원이. 실제적으로 소액임대차보호법을 집어넣을까 말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할 때 따로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에 관한 이야기를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시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제일 중요하다. 채권법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친족법에서는 친족법에서 이상하게도 혼인에는 별로 출제자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혼인은 관심이 없고 출제자들은 주로 이혼에 관심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혼의 효과를 중심으로 좀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딴 거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뭘 잘 언급하셔야 되냐면 누가 상속인이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속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이 파트는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누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상속법이 나와 있는데 상속법에서는 두 가지로 물어볼 수 있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누가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얼마나 받느냐. 이 두 가지 핵심이에요. 누가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받느냐. 그래서 상속인과 상속분 이걸 잘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추가적으로 정리해야 될 게 이번에 유언. 유언에서 유언 방식을 꼭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유언 방식. 유언 방식은 용어들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폐증서인지, 구수증서인지, 비밀증서인지, 또 공정증서인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5개가 있습니다. 녹음까지 포함시키면 5개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그냥 가벼이 보시면 되고요. 용어들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법. 사회법에서 나왔던 건 핵심은 3번하고 4번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2번에 보면 2번이죠. 노동 3권, 단결권, 그 다음에 단체 요섭권, 또 단체 행동권. 이 세 가지는 꼭 의미까지 쓸 수 있도록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근로자 보호입니다. 그죠? 이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근로자 보호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주로 내용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자, 그래서 일단은 제일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당연히 1번과 2번을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1번과 2번.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적 근로관계에서 근로자 보호 문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딴 게 아니고 부당노동행위죠. 노동3권과 부당노동행위. 그래서 4번에서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건 노동3권과 부당노동행위. 이걸 중심으로 꼭 정리를 하셔야 된다. 자, 그게 바로 5번에서 이제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노동자를 구제하는 방안. 이게 이제 시험에서 번갈아 가면 출제가 됐는데, 한 번은 이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그죠? 그래서 부당해고는 1번,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의 문제입니다.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및 조정에 관한 법률의 문제입니다. 노동조합 및 조정에 관한 법률의 문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리를 좀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법 파트에서는 소비자 보호 2번이 핵심이고, 2번 중에서도 2번이죠. 취소 및 철회권. 특히 철회의 문제는 청약 철회입니다. 청약 철회. 계약은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되죠? 계약은 어떻게 해서 완성이 돼요? 내가 물건을 사고 싶다라고 하는 청약을 넣으면
상대방이 승낙을 했을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청약을 철회한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계약의 완성 승낙이기 때문에. 근데 소비자법에서는 지금 현재 특별하게 경제법에서는 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를 따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민법과의 큰 차이점이기 때문에 청약 철회는 어쨌든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계약의 완성은 승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국제법. 국제법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0.001%. 거의 출제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 이제 꼭 물어볼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제법의 법원 1번. 그 법원 중에서 유형만 하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요. 나머지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형 문제이고 뭐 다시 출제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국제사법 문제죠. 국제사법은 하나 옆에다가 적어 두시죠. 이거는 국제법이 아니고 국내법입니다. 국내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민법적 관계, 즉 사법적 관계예요.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바로 민법적 관계의 사법적 관계입니다. 사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원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옆에다 하나 적어두시면 국내 법원에서 다룰까 외국 법원에 다룰까, 그죠? 국내 법원에서 다룰까 이 문제를 외국 법원에서 다룰까, 이걸 결정하는 법, 이게 바로 국제사법이다. 자, 이것만 정리를 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 저랑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중요한 파트는 다들 아셨는데 예를 들면 앞뒤로 이제 어떻게 어떤 내용들이 연결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잠시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보시면 이제 빈칸들이 뻥뻥 띄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기 위해서 연결을 해야 되는 내용들, 확인들을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반드시 이제 확인을 해서 정리를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기본 개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앞뒤로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내용들도 정리를 해놨는데 8페이지를 잠시 한번 봅시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연결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들은 8페이지에 1번 법원이라 되어 있죠. 그죠? 법원이라 되어 있고 2번에 성문법원의 종류가 나옵니다. 성문법에 헌법, 법률, 명령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화살표 두 가지 질문이 나와 있죠. 법률과 관련되는 입법 원칙은, 그 다음 견제하기 위한 법원의 권한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에 나오는 내용과 앞에 나온 내용들, 그 다음 뒤에 나온 내용들은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들을 던질 것이고 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좀 입체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복습하실 때도 생각이 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꼭 이것들 연결해서 정리를 해 두시라.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전체적인 내용 개관하고 그 다음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법의 의의와 이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